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아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있는 진성호입니다. 저는 주로 뇌혈관 질환을 주로 보고 있고요. 뇌출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런 뇌출혈을 치료하는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우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뼈 안에 발생하는 모든 출혈을 총칭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출혈이 이제 혈관에서 어떤 혈관이든 혈관에서 혈액이 새거나 또는 혈관이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두개골 안과 그 다음에 뇌 자체에 모이거나 아니면 출혈로 인한 웅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뇌를 압박을 하게 되고 주변 정상적인 뇌 조직과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도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뇌출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상성 뇌출혈, 그러니까 다쳐서 생기는 뇌출혈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자발성 뇌출혈 또는 병적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병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상이 아닌 그냥 자발적으로 터지는 뇌출혈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외상성 뇌출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막하 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막하 출혈은 뭐냐면 뇌는 이제 두개골 뼈 안에, 머리뼈 안에 있게 되는데, 그 머리뼈와 두개골 사이에 경막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막 그 다음에 뇌 자체의 바깥 해서 그 사이에 생기는 출혈을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외상성 뇌출혈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경막 외출혈. 이것은 뭐냐면은 머리뼈와 뇌를 싸고 있는 그러니까 막 사이에 생기는 출혈이고, 이것은 보통 두개골 골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또는 그리고 외상성 뇌 실질뇌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머리에 아까 얘기했던 머리를 싸고 있는 그런 경막 말고도 뇌 자체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미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 거미막과 뇌 사이에는 뇌 혈관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외상으로 인해서 그런 혈관들의 손상으로 출혈이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혈관이 있는 부위에 따라서 뇌출혈이 고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뇌실질뇌 출혈이라고 해서 그 뇌 자체에 얇은 혈관들이 외상으로 인해서 터지는 출혈입니다. 이 세 출혈에 비슷한 점이 있는데, 바로 외상으로 인한 출혈들은 머리뼈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예외이긴 한데요. 이 뇌 실질뇌 출혈, 외상으로 생기는 것도 머리뼈 가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자발성 뇌출혈, 그냥 병적 뇌출혈, 자발적으로 터지는 뇌출혈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자발성 뇌출혈은 뇌 실질뇌 출혈이 있습니다. 뇌 실질뇌 출혈은 이런 식으로 뇌 자체에 생기는 출혈을 얘기를 하고요. 원인으로서는 대표적으로 고혈압. 그래서 이 뇌실질뇌 출혈, 자발성 뇌실질뇌 출혈은 다른 말로 고혈압성 뇌출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에 혈관 이상, 그러니까 혈관 기형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뇌종양이 있는 경우,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양 자체가 또 먹고 살려면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혈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관들은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종양 같은 것도 이런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혈액응고 장애, 그러니까 피가 잘 안 멎는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미막하 출혈. 이것도 아까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이 있는데 자발성 거미막하 출혈이 있고요. 이것의 대표적인 원인은
뇌 동맥류가 터지면서 생기는 뇌출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뇌혈관에 이런 식으로 풍선처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또 뇌꽈리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혈관, 원래는 이 풍선처럼 부푼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그 부분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풍선처럼 부푸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져서 이런 식으로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출혈의 증상은 사실은 뭐 출혈의 위치나 뭐 원인, 부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얼굴 이런 쪽으로 감각이 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마비가 생긴다든지, 특히 신체 한쪽, 그러니까 우리가 편마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출혈의 위치에 따라서 한쪽으로 보통 그 위압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양쪽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리 양쪽이 뭐 마비됐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머리 문제보다는 척추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통, 그 다음에 뇌압이 상승함으로써 울렁거리고 토도하고, 그 다음에 뇌 조직이 손상이 되면서 발작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혼란해지고 혼미해지고 어지럽고 말도 더듬고, 그 다음에 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삼키거나 침을 삼키거나 이런 게 어렵다. 그래서 뭐 침을 한쪽으로 흘린다든지, 밥을 먹는데 음식을 자꾸 흘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하면은 뭐 혼수 상태까지 의식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는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뇌출혈 자체가 뇌를 싸고 있는 막을 자극을 하면서 생기는 증상인데, 목이 뻣뻣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빛에 굉장히 예민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 출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손해에 출혈이 생길 경우에는 균형을 잃는다든지, 몸에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디다든지, 잘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나 심박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뇌출혈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두통이 가장 많은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출혈의 진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MRI가 검사하는데 최고로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최고의 성능의 그런 MRI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T도 있습니다.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혈관 질환, 뇌혈관 기형이라든지 동맥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뇌혈관 조형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뇌출혈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거는 CT입니다. 급성 출혈은 CT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CT 검사는 당연히 보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한번 찍으면 한 30분, 40분까지도 찍거든요. 근데 CT는 찍으면 몇 초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영상이 뜨기 때문에 진단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뇌출혈의 치료인데요. 대부분의 뇌출혈은 우리가 수술적 치료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우선은 저희 병원에서 이게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 사진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상성 뇌출혈, 아까 얘기했듯이 경막하 출혈과 외상성 뇌뇌출혈, 그리고 여기 보면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이렇게 동반된 환자인데, 이렇게 출혈이 증가를 해서 우선은 이 뇌출혈이 생기면 뇌가 굉장히 붓거든요. 그래서 뼈를 떼내고 안에 있는 이런 피를 걷어내고 뇌를 파고 들어가서 이런 출혈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부종이 좀 가라앉고 환자분 상태가 안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뼈를 붙여넣는 수술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자가뼈나 아니면 인공뼈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개두술, 머리를 연다 해서 이런 수술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두술, 요거는 사실 굉장히 이제 지금 봄 시즌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면 겨울에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빙판길에서 넘어지고 머리 부딪히고 하다가 그때는 별 증상이 없는데 이 경막하 출혈이 만성화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물처럼 녹으면서 굉장히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를 압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뇌를 심각하게 많이 압박하는 경우에는 의식도 떨어질 수 있고 말도 어눌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오른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좌측 편마비로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신 마취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한 두피에 한 3cm 정도 절개를 하고 엄지손톱만하게 이렇게 뼈에 구멍을 뚫어서 이런 관을 하나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눌려있던 뇌가 펴지면서 이 안에 고여있던 피들이 이 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회복이 돼서 특별히 뭐 그런 후유증 없이도 잘 치료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런 수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뇌동맥류 수술인데요. 우리가 뇌동맥류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과 머리를 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수술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거는 머리를 열지 않는 수술이라고 해서 코일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뇌혈관 조영술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허벅지에 있는 대퇴동맥에다가 관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 튀어나온 동맥류에다가 코일이라고 하는 백금으로 된 철사 같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채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피가 안 가게 막게 되므로 더 이상의 출혈을 예방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터지기 전에 발견이 됐다면 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보면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요 튀어나온 부분들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개두술입니다. 클립 결찰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동맥류가 있을 때 머리를 열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뇌혈관, 뇌에 있는 뇌혈관을 찾아 들어가서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클립, 그러니까 집게 같은 걸로 이 입구를 찝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으로 피가 안 들어가겠죠. 그럼으로써 이런 식으로 찝어서 여기서 보이던 요 동맥류가 여기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피가 안 가게 막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꼭 수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양이나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그냥 두고 보는 거죠. 그냥 경과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서는 알아서 피를 흡수하고 이제 사라지게 만듭니다. 늘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의 뭐 증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늘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는 이 환자한테 수술을 했을 때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왜냐하면 이득과 손실을 따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접근을 하려면 정상적인 뇌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수술을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뇌를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크게 이득을 얻을 게 없다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경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없어지고,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 뭐 AI 뭐 되게 많은데 그래서 챗 GPT라고 아시죠? 거기에 물어봤어요. 일반인들, 의사가 아닌 분들이 뇌출혈에 대해서 어떤 걸 가장 궁금해 하실까 했더니 신기하게도 다 이렇게 어떤 걸 궁금해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뇌출혈 회복 가능성. 자, 회복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뭐 사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호자분들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의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그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100%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회복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생존율. 출혈량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치료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생존율이 높고,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광범위한 출혈량이 60cc 이상이거나 아니면 또 뇌 부분 중에 순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실은 생존율도 낮고 회복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뇌출혈 환자의 한 30에서 50%는 발병 후 한 달 내에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 사망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회복, 그러니까 기능 회복 가능성.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벼운 출혈량이 적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내에 상당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혈량이 중등도, 그래서 마비나 언어장애 등등 그런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남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재활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활치료를 통해서 부분적인 기능의 회복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한 출혈, 광범위한 뇌손상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사망 가능성도 사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유증과 장기적인 영향.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약 60-70% 굉장히 많죠. 그죠? 일부 장애가 남습니다. 뭐 적게 남는 사람, 많이 남는 사람 다 포함해 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 30-40%는 그래도 큰 장애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젊은 환자, 뭐 사실 나이가 젊을수록 신경 가소성, 그러니까 뇌의 회복력, 적응력이 좋아서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 아파트 21층에서 떨어진 4살짜리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희 응급실에 와서 그때 두개골 골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뇌를 파고들고 뇌출혈도 있고 해서 왔을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한쪽 편마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수술하고 한 달 이내에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젊다기보다 굉장히 어린 거잖아요. 물론 다른 장애나 이런 건 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젊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다. 예. 대표적인 후유증은 대부분 이제 편마비나 언어장애, 그 다음에 기억력 저하, 뭐 성격 변화, 인지장애. 이것들은 사실은 출혈의 위치에 따라,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런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은 사실 초기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왜냐면 이때가 가장 빨리 좋아지고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꾸준한 재활치료가 중요하고, 그러면 환자분들 중에, 보호자분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재활해야 되냐? 평생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뇌출혈이 생기고 나서 뇌 손상이 되면 사실 그거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몸을 안 쓰고 재활치료나 운동치료를 안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도 회복이 안 될 뿐더러 굳거든요. 경직이 되고. 그래서 꾸준한 재활치료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도 다 포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치료받고 적극적으로 재활하면은 많은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 다 좋아진다고 저는 얘기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치료나 그다음에 재활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출혈의 위험인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뇌출혈이 잘 생기냐. 사실 뭐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에서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땐 65세 이상의 성인에게 더 흔히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출혈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고혈압, 그 다음에 흡연 및 음주, 그 다음에 항응고제. 그래서 우리 그 심장 질환이나 뇌경색이 있는 분들은 피를 잘 안 굳게 하는 약을 드신다는 거. 그러니까 일부 내과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 중에.
피를 묽게 해준다, 맑게 해준다. 사실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피를 잘 안 굳게 해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약이 아스피린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들 또는 뭐 심장질환이 있어서 와파린이라는 약이라든지 그런 걸 먹는 분들은 사실은 뇌출혈의 위험성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뭐 생활습관, 비만이나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아까 구민호 과장님이 얘기했던 수면 부족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외래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 뭐 아버지, 뭐 저희 뭐 외가 쪽, 뭐 저희 친가 쪽이 뭐 뇌출혈 병력이 있어서 검사를 하고 싶어요. 유전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뇌출혈 자체는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적 요인들이 있죠. 바로 그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그 다음에 일부 뇌혈관 기형이나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모야모야 병이라는 것도 있고요. 뇌동맥류 중에서도 다발성 뇌동맥류, 그러니까 뇌동맥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걸 예방할 수 있나요? 사실은 모든 원인을 다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위험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혈압 관리.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 혈압은 사람이 우리가 웬만해서는 느낄 수가 없거든요. 고혈압 자체를. 그래서 이거는 조절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조절해야 되고, 원인이 없기 때문에 약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병이어서 당연히 평생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관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고 건강한 체중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음주, 그 다음에 그 흡연,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건강한 음식, 뭐 운동, 그 다음에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당뇨나 혈압은 뭐 조용한 암살자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증상이 생기고 나면 이미 그때는 늦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는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셔서 이제 사실 자전거나 요즘 뭐 킥보드 이런 거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성인들도 많이 타는데 아이들도 많이 타요. 저는 저희 아이들 무조건 헬멧 씌우거든요. 자전거나 킥보드 탈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특히나 머리가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에 몸에 비해서 넘어졌을 때 두부 외상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손자, 손녀분들, 자녀분들 있으면 무조건, 물론 본인들도 헬멧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저도 씁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좀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차에서 다 안전벨트 하시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와서 저한테 뭐 어떤 음식이 좋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잖아요? 예. 뭐 먹어서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은 다 알고 계세요. 예. 우리가 특별히 뭐 뇌출혈 예방하기 위한 좋은 음식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건강한 음식, 그 다음에 그런 뭐 자극적으로 안 먹고 이런 거, 그런 거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응급실은 언제 가야 되냐? 사실 두개골 안이나 뇌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출혈은 응급 상황이니까 모두 저런 경우에는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내가 머리 안에 출혈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면 즉시 응급실로 내원하시면 됩니다. 머리를 다친 경우 굉장히 세게, 사실 살짝 부딪히고 뭐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항응고제 이런 걸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와서 CT를 찍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CT는 금방 찍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의식을 잃었다. 이거는 저희 교과서에도 무조건 검사를 해보라고 나와 있어요. 의식을 잃는 경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두통이 깨질 듯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의식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뭐 감각이 저하되고 이러면 당연히 응급실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 강수연 배우 아시죠? 강수연 배우가 지주막하 출혈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방에서 코까지 골면서 잘 자는 걸 확인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코를 곱니다. 그게 호흡곤란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막 코를 심하게 골지 않는 사람이 코까지 골면서 그렇게 잔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즉시 119에 해서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뇌혈관을 보는 의사가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뭐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 지역의 신속한 뇌혈관 치료로 골든타임을 좀 사수하고 그런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